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날인가 내가 전화를 갖다 받았는데 한번 언제 시간이 되면 만나가 보자고. 이 사람이 한지 별로 잘 신경 쓰지 않고요. 김동연 전 부총리는 본인 스스로가 부총리를 그만두고 나서 지금까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온 것만큼은 나는 사실이라고 봐요. 예, 금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지 몰라도 이 정치 원로가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할 때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 전 총장과의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내가 한번 전화를 한번 받았어요. 한 달 전쯤 됐는데 지난 4월 10일 날인가 내가 전화를 갖다 받았는데 한번 언제 시간이 되면 만나가 보자고 그랬었는데 자기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소위 형편상 언론에 노출되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현재로서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지 그 다음에는 제3자를 통해 가지고서 현재 상황에서 만나면 좀 피해야 되겠다는 그런 연락이 와서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저께 어느 신문을 보니까 내가 뭐 윤석열이한테 삐져가지고서 뭐 어쩌다. 나가서 우리나라 이 언론인들이 좀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지난달 10일이면은 4.7 보궐선거 직후에 그렇죠.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만남은 좀 피하겠다고 연락받고 그냥 지나갔다. 윤 전 총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만남을 사실상 좀 피한 이유, 이걸 좀 어떻게 먼저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10일 날 전화했다는 건 아마 이제 4.7 재보궐선거 승리를 축하할 겸 아마 인사 차원의 전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끝나고 이제 바로 뒤이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또 윤 전 총장이 이제 투표장에 나가면서 본인 부친을 모시고 나가서 투표를 직접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에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도 영향을 미치겠다는 뭐 그런 의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만남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윤 전 총장 측에서 이제 연락을 해서 지금은 좀 힘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나왔을 때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상당히 비난했거든요. 그렇죠. 뭐 아사리판이다 뭐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힘과 좀 섭섭함을 토로를 했고 만약 그 시점에 윤석열 총장과 김종인 위원장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모든 무게중심이 김종인 윤석열로 완전히 쏠렸을 겁니다. 즉 제3지대 쪽으로 이제 완전히 무게중심이 실리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당히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아하. 근데 윤 전 총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국민의힘과 김종인 위원장 누구도 홀대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양측과 어떤 면에서 함께 가야 되는 상황인데 한쪽을 너무 무게를 중심을 실어버리면 한쪽이 좀 소외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보면 아직 정확하게 어떤 노선으로 이제 대선에 임할지 조직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 김종인 위원장에게 무게를 실어버리면 자칫 제3지대 쪽으로 너무 무게가 실리고 그것이 국민의힘에서 견제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윤 전 총장 입장에는 조금의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즉 국민의힘도 소외시키지 않고 김종인 위원장도 소외시키지 않고 양쪽 다 함께 가겠다는 뜻에서 전화도 하고 그렇지만 만남 자체는 이게 어떤 정치적인 굉장히 큰 이벤트니까 그걸 피하고 그래서 좀 균형을 잡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진행이 되어 온 것인데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뭔가 좀 빨리 무게를 좀 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죄송합니다. 언론 입장에서 한심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좀 섭섭한 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이제 이 전화했다는 건 이제 공개도 하고 또 김동연 부총리 이야기를 한 것도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윤 총장 카드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 쪽으로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 말로 조금 불편함을 내비친 거고 윤 전 총장은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고 균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약간의 불편함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내비치면서도 실제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국회의원이 붙고 안 붙고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처럼 국민 지지가 지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당 전체가 따라올 수 있다. 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에게 별의 순간이 왔다고 일단 칭찬을 해서 계속 그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빨리 움직이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보내는 건 뭐냐면 지난 3월 초에 검찰총장을 사퇴한 이후에 지금 2달이 넘었는데 계속 잠행의 이 시기만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결단과 어떤 국면의 전환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지율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야권의 대표적인 유력 대선 주자로서 성공을 해서 별을 진짜 잡기 위해서는 빨리 결단을 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계속 촉구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시고 좀 약간의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석열 전 총장은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얼른 결심해서 얼른 결단하고 얼른 행보를 하면 아직까지는 국민의힘이 다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에 대한 칭찬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저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국민의힘 말고 다른 3지대에서 같이 자기랑 뭘 도모하자는 의미는 전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국민의힘에 안착하고 국민의힘과 연대하고 결합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김종인 위원장이 걸어왔던 지난 비대위원장의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중도화 노선, 경제민주화 노선, 5.18 사과, 전직 대통령 사과 등등의 그런 중도화 노선의 큰 틀에 대해서는 아마 윤석열 총장도 국민의힘이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저는 동의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것들에 대한 큰 합의의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일종의 이제 밀당 같은 건데 이것들이 정리가 되면 저는 국민의힘이 어떤 방식으로 안착할 것인가를 놓고 아마 좋은 모양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시점의 문제지 같이 가는 건 크게 달라질 얘기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꽤 여러 차례 윤석열 전 총장과 접촉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만남의 의지가 한풀 꺾인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그 화면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나중에는 기회가 있어서 만나게 되면 그때 만난다는 뜻이지. 한번 뭐 만나자고 그러면 한번 만나보려고 그래요. 내가 한번 보자 그러면 내가 보려고는 있지만 내 스스로가 한번 누구 만나고 싶은 상태로 생각하고. 지난 4월 10일 날인가 내가 전화를 갖다 받았는데 한번 언제 시간이 되면 만나보자고 그랬었는데 현재 상황에서 만나면 좀 피해야 되겠다는 그런 연락이 와서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간 거예요. 저희가 이 만남에 꽤 주목하는 이유는 아까 이현정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윤 전 총장 입장에서도 단순히 그냥 만날 수는 없는 거니까 정치적 의미가 꽤 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앞으로의 속내는 그럼 소 국장님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일단 두 분이 만난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만나서 뭐 밥 먹는 그런 만남은 아닌 거죠. 그 만남 자체가 주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하나의 결단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만난다는 것을 뭐 만날 수도 있지 왜 못 만나냐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윤 전 총장도 이 만남 자체를 어쨌든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만날 준비가 안 된 거고 그것은 이 현실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에서의 자신의 어떤 비전과 기타 등등을 밝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만남을 미루고 있는 것이고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니 뭐 내가 막 마치 못 만나서 이렇게 안달인 것처럼 자꾸 비치는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김 전 위원장은 어쨌든 정치 원로시고 그러니까 연락이 와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뭐 그러면 내가 만나줄 수는 있지만 내가 뭐 마치 뭐 만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아니다. 라는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윤 전 총장에 대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그 별의 순간이라는 그 용어에 압축돼 있다. 기본적으로 가능성 자체를 굉장히 높게 정치적인 잠재력을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때가 돼서 윤 전 총장이 전화가 온다든지 어떤 기회를 통해서 사람을 보내서 찾아뵙겠습니다 하면은 만날 수 있다. 내가 먼저 누구를 보내서 뭐 만납시다. 이럴 생각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근 들어서 국민의힘 당대표의 출사표를 던진 이들이요.
앞다퉈 윤 전 총장과의 친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과거에 이런 조언을 윤 전 총장에게 했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하나 나타나면은 내가 아주 속된 말로 파리가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 파리를 어떻게 잘 자기가 골라서 치울 걸 치우고 박을 거 발고 그거를 어떻게 앞으로 능수고에 잘하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파리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두하 변호사님. 예.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 전 총장 언급했을 때 유행어처럼 돌았던 게 바로 별의 순간. 그러면 시점 여부를 떠나서 정말 윤 전 총장에겐 기회가 언제든 있고 사람에게 한 번씩은 오는 운명 같은 게 윤 전 총장에겐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이 얘기는 이두하 변호사님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지금도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정말 계속 정치를 하게 된다면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진짜 빚진 게 있는 거죠. 사실 이 별의 순간이라는 슈테른슈툰데라는 거는 이제 저도 독일어로 배웠지만 되게 독일어에서 의미가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그 등가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윤석열 전 총장한테는 이런 문학적인 그리고 낭만적인 표현이 어울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 때문에 이런 별의 순간이라는 말이 윤석열 전 총장하고 이제 일치화되는 그런 게 국민들한테 인식이 된 거니까 고마워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전에 앵커께서 이제 그 전당대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파리 얘기를 해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제 생각엔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나와서 뭐 여러 가지 비판적인 얘기를 하셨지만 그렇지만 일정 부분 애정이 있으니까 비판을 하기도 하고 예. 그런 거니까 그 부분이 그 전당대회에 나온 사람들하고 그 이제 이 플랫폼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일정 부분 윤석열 전 총장하고 어떤 식으로든 연대를 하고 어떤 시점에선 같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파리에 포함되지는 않겠죠.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일 테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뭐 독일의 아데나워, 불란서의 드골, 그다음에 영국의 마가렛 태처 같은 정말 거물 정치 역사에 남은 사람들 얘기를 한 걸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애정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게 무엇보다도 윤석열 전 총장은 아직 지지율이 여권에서는 범야권에선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도 기대를 못 거두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요.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더 후한 점수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을 놓고 봤을 적에 비교적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참 대단하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경우는 그런 걸 다 자기가 피하고 자기 홀로서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걸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불란서의 마크롱이 시도했던 그런 행보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김근식 교수님.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누구를 이렇게 후하게 칭찬하는 거는 처음 봤거든요. 마크롱이 시도했던 그런 행보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뭐 시대정신, 세대교체. 글쎄요, 이렇게 띄운 속내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우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김동연 전 부총리를 이렇게 칭찬한 건 이번이 처음은 일단 아닙니다. 예. 몇 차례 이제 바깥에서 꿈틀거리는 사람이 있다. 김동연 부총리를 언급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마크롱이라는 지금 불란서 대통령을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김동연 부총리한테만 보낸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에는 윤석열 총장한테도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크롱처럼 여야의 기존의 양대 정당의 이 혐오를 갖고 있는 많은 국민들을 삽시간에 잡아서 이렇게 별의 순간을 잡을 수 있는 위대한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왜 갑자기 최근에 김동연 부총리를 띄울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부분이 또 이제 일각의 호사가들이나 언론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한테 전화가 안 오고 만남이 불발됐으니까 이 김동연 부총리를 다시 또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예. 야권의 원로로서 그리고 내년에 정권 교체가 굉장히 절박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야권의 전직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어찌됐든 야권의 플랫폼에 되도록이면 가능한 많은 좋은 분들이 또 유력한 분들이 또는 경쟁력 있는 분들이 나와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구도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는 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좋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별의 순간이 왔지만 별의 순간을 아직은 결심하지 못하고 지금 약간의 그
지금 자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또 다른 김동연이라는 새로운 사람들도 계속 꿈틀거리면서 이 새로운 링 위에서 서로가 경쟁할 수 있는 좋은 구도가 야권 전체에는 도움이 되는 거라는 생각 속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호사가들의 생각과는 좀 다르다. 김종인 전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내면서요, 청와대 경제 라인과 종종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과거 발언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지금의 고용 상황으로 봐서 정부가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회 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에 옷을 박는 일이지요.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면 졸업하면서 이런 사람들 거치가 뭐 대수겠습니까? 과거 발언들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현정 위원장. 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꽤 경제통으로서 중용됐었고, 실제로 현 정부에서는 초대 경제부총리를 맡았었는데, 정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 원로뿐만 아니라 경제 원로도 되니까 해박하게 김동연 전 부총리가 대선 잠룡으로서의 실력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사실 기획재정부가 이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실 이게 족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고등학교 나오고 좋은 대학교 나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좋은 보직을 처음부터 맡아서 커야지만이 그 장관 후보급에 들어가고, 그래야지만이 이 기획재정부라는 이 큰 어떤 이 정말 조직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정말 11살 때 본인이 청계천 판자집에서 소년 과장이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정말 쓰레기통에서 가진 이 고시책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해서 행정고시, 입법고시를 다 합격을 했고, 예. 덕수상고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야간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한국은행 시작해서 이제 지금 기획재정부에 근무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정말 이력 경력을 가진 분이 이 기획재정부 쪽에 핵심 라인에 탄다는 것은 거의 기적적인 일이고 저는 무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면에서 실력으로 이제 증명을 한 거거든요. 그거는 누구나 다 공인 인정한 부분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정부 때마다 다 중용이 됐어요.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로 아주대 총장을 하다가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분이 이제 경제하다 보니까 좀 시장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부와 굉장히 갈등이 있었어요. 예. 소득적 성장이라든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그러다가 결국 장하성 실장과 갈등 때문에 결국 이제 옷 벗고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이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본인하고 좀 코드가 맞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지금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유능한 감독은요, 플랜 B가 항상 있습니다. 즉 백업 요원이 항상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 그 선발 투수가 정말 잘못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백업 요원들이 충분히 이제 마련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 김동연 전 부총리가 유쾌한 발랄이라는 그런 모임을 통해서 네. 강연 지금 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권력 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에서는 많은 사람을 이 무대에 띄워오는 건 본인한테는 상당한 유리한 점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다 띄워주는 거니까. 선수층을 좀 두텁게 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 상황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본인의 위상 자체도 높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양수겸장이라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아마 이제 물론 윤석열 총장이 지금 워낙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하지만 김동연 부총리도 충분히 이제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 텐데, 참 아이러니한 게 두 분 다 현 정부에서 중용됐다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이 두 사람 다른 듯 비슷한 점도 많은데 저희가 화면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주어진 일 따라가면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제가 소신껏 이렇게 하는 것에 늘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에 이런저런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보람있고 행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평범한 소시민으로 돌아가겠다. 구숫 끝에 사실을 합격했고 특수통 검사 부친이 충남 공주 출신이다.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한 흑수저 신화, 경제 전문가가 이현정 의원님이 세세하게 좀 설명해 주셨는데요. 소정석 국장이 그러면 결국은 보수 야권 혹은 야권에서 꿈꾸는 건
두 사람의 동반 상승해서 뭔가 좀 파이를 키우겠다 이런 전략인 겁니까? 그렇죠. 그 판을 키우는 전략이죠.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뭐 그야말로 최고의 선거 전략가이자 이른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동연 전 부총리를 자꾸 띄우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높은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장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성장해서 상고를 나와서 부총리까지 지냈다는 그런 신화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 또 경제 전문가로서 자신의 정책적인 소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맞섰고, 그 이후에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뭐 서울시장 출마라든지 또 국무총리라든지 여러 가지 직을 제의했음에도 본인이 응하지 않고 자신만의 어떤 것들을 계속 만들어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김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야권 전체의 파이를 키워야 내년 대선에서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파이를 키웠을 때 상상을 해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나 김동연 전 부총리가 링에 올라서 파이를 키우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상황에서 누가 후보가 되든 간에 서로가 협력하는 구도로 가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총장이 후보가 된다면 경제는 김동연 전 부총리에게 맡기겠다, 이런 식의 구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흐름이 아닐까 싶고, 묘하게 이제 두 사람 다 이 충청권을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김동연 부총리는 뭐 아예 충북 음성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하나의 이 지역 구도적인 측면에서 선거 전략 차원에서 나쁘지 않다,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판을 키우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도하 변호사님, 네. 짧게 하나만 하고 네. 이번 주제 넘어갈게요. 그런데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김동연 전 부총리가 보수 야당에 갈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그 이광재 의원의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SNS에 김동연 전 부총리가 올린 글을 봐도 현금 복지가 아니라 기회 복지다. 그러니까 여권의 이제 제1주자인 그 이재명 지사의 그 현금 복지에 대해서 일정 부분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는 글이 있고요. 그리고 정체성도 기회 복지라는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보수적인 정체성을 보인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저는 한 4월 말부터 기업 관계자, 대관 업무를 하는 기업 관계자들하고 그 경제신문 언론인들한테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친분을 쌓은 사람들도 물론 여야 모두 다 잘 지내지만 김동연 전 부총리가 그 정체성은 지금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라든가 본인이 SNS에 올린 글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좀 야권, 보수 진영하고 더 가까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 원로의 흥미로운 인물평, 우리 뉴스탑10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다음 주제도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